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선상TV 2 탐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그냥 이실 직고하고 법대로 처벌받으면 될 것인데 전신만신 변명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갖고 여야가 또 서로 간에 엉망거리고 씹어댑니다. 저런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국토부 공무원들과 LH 직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몽땅 그나물에 그 밥이고 뭐라고 니도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핑계도 저질이에요. 전신만신 온 가족을 갖다 붙입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남편, 마누라, 사위, 시어머니, 처제, 처형 뭐 이거도 저거도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손주까지 갖다 끼워 있습니다. 차라리요 국회의원 배지 딱 던져버리고 투기로 매반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사십시오 이 양반들아. 자, 이렇게 따끔하게 한방 놓고 오늘도 세 분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기관 국민여론호도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님의 글입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은 제 지지율을 16%로 발표했는데 실제 득표는 8%를 대해 24.1%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근사치로 맞았습니다. 도대체 대선 여론조사에서 8%나 차이 나게 최종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작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낮추었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제 당 지지율 조사도 탄핵 대선 때와 똑같이 터무니없이 낮게 발표했고 최근 여론조사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런 행태를 보일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그걸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실증적 자료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갤럽 본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계속 성명권을 침해할 때는 민형사 소송으로 강력 대처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달라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로 나왔다면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는데 여론조사 응답자가 불러주는 대로 계속 왜곡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성명권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 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들려드리냐면 이건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거 믿는 우파 아마 국민들 중에 믿는 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문재인 지지율이 34점 몇 %까지 내려갔다고 하면 그거 다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뭐 저거 하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과 침해로 고소고발 하세요. 여론조사요.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여론조사 기관 이거 압수수색해가지고 이거 다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 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립적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무언가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여론을 만들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누가 보기에는 중립적인 것처럼 그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이런 방식. 이거 제가 30년께 신문쟁이를 해봤지만 언론사에서 지동되고
수천만 원, 심지어 1억도 가는 이 여론조사를 스스로 할 일은 만무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어차피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이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빅셀을 만들고 그 빅셀에 상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 이거 분명히 어차피 한 얘기니까 하시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무시하면 결국은 4.15 부정선거처럼 그런 꼬라지가 당합니다. 이번에는 4.7 재보선은 서울과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우파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이겨야 된다 해서 똘똘 뭉치기 가능하지만 대선이 돼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자들은 지금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문재인 감옥 가기 싫어서 어떤 짓을 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김진태 전 의원의 글입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천안한 함장에게 부하를 수상시킨 책임이 있다. 자기는 살아남았지 않느냐고 막말을 했습니다. 숨어서 어뢰를 쏜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지휘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게 과연 온당할까요? 이런 식이면 6.25 기습 남지만 김일성보다 이를 막지 못한 이승만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자기는 살아남았지 않느냐는 말엔 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25 때 살아남은 분들이 다 죄인입니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이젠 지휘관대 사병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조상호라는 인간인데, 요 TV에 나와서 몇 번 조잘조잘 그리더니, 야, 내가 이거 언젠가 한번 사고 치게 됐어요. 왜냐면, 명식이 법조인인데, 꽉 다쳤어요. 오로지 그냥 막 문재인, 오로지 좌파야 그냥. 설령 방어막을 하더라도, 또 설령 공격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아닌, 이런데, 이거는 아니지만, 이래야 되는데, 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법조인을 하고 있었어야지. 괜히 그 정당에 한 다리 얹혀서 뭐 한번 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이런 큰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 이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지. 천안한 함장에게 부하를 수상시킨 책임이 있다. 야! 그러면 조상을 들어라. 대한민국을 수상시킨 그 책임은 문재인한테 없는 거야? 물을 건 묻지 않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해. 이런 것들을 방송에 불러서 방송하니까 그놈은 방송 똑같은 방송인 거요. 똑바로 해라. 오늘 우리 북한에서 탈북해온 이은택 동지가 조상호 집 그 사무실 앞에 가서 한바탕 하고 또 청와대 앞에 가서 또 한바탕 하고 좀 있으면 떼그리 몰려가. 당신이 일 못해. 조심하라고 함부로 나불거리다가는 큰일 난다. 세 번째는 대통령과 국민이 보는 세상이 일이 달랐어야. 사단법인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에서 코치와 감독의 지도를 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경쟁 상대와 상황에 따라 선수의 기용과 작전을 달리하며 승부를 건다. 기업 경영도 그렇지만 국가 경영도 본질적으로 스포츠와 다를 바 없다.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린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극복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과 경제가 활기를 찾는 게 아니다. 국가의 번영한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 지금은 하루 늦으면 1년 뒤처지는 강속의 기술 경쟁 시대다. 오늘 하는 일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그래서 미래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미래 창조는커녕
선거와 표심을 노린 행태만 반복된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걸 보라. 여당에서는 전국민 유로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 건전성에 눈을 감고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시절에 국가 채무 비율 40%대를 지키라고 정부를 질타했지만 막상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40%를 지켜야 할 근거가 뭐냐 말을 바꿔버렸다. 문정권 5년 내내 돈풀기 정책의 계속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라비 폭정이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는 걱정도 않는다. 돈이 많이 풀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금리 인상은 1,800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어떤 정책도 상황이 바뀌면 수정하거나 폐기한다. 실패가 드러난 정책이야말 할 것도 없다. 마차가 말을 끌듯이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실패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주성과 포용 정책 추진으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했다. 코로나에 탓을 돌린 잘못된 진단이고 평가다. 한국은행이 고용사정학과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탓이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듯이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줄도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겼고 본인이 정한 인사 원칙을 어긴 사람들을 장관 등의 고위공직에 임명하면서 검증 실패가 아니라 야당의 무한주기식 청문회 탓을 돌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양국이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제 탈원전 정책은 바꾸는 게 옳다. 어떤 정책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하지 않는 정책도 없다. 옳은 정책은 추진하고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국가는 발전한다. 당장의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정책이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일도 많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예에서 보듯 그 정책이 미래를 내다보는 옳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야 어찌됐든 눈앞에 보이는 선거와 표심만 노리는 잘못된 정책은 배고프다고 시종자까지 먹어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도 인사도 잘 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진단과 평가는 국민이 보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잘못은 바로잡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고 자화자찬하는 건 실패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건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 언젠가는 코끼리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피는 게 먼저다. 남 탓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잘못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유 교수님이 아주 전곡을 잘 찔러주셨어요. 아유, 대비가 아주 재밌습니다.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왕들이 기우제 지낼 때 기우제 지낼 비가 안 오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왕이 기도를 잘해서 비가 내렸다.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은요, 좌파의 성향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 잘못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면 수정하거나 변경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잘못돼도 무조건 고입니다. 제가 한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월성원전 뭐 할 것 없이
얼토당토 않는 이런 정책들을 꺼내서 4년 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뭐 자꾸 그러면 그거 다 국회에서 잘못하고 국민들이 잘못해 그렇지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서 국민들로부터 멋진 지도자구나 박수를 받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은 개대치하고 국민이 뭘 하든 말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나라가 망하가 말건 국민들 주머니 탁탁 털어서 그거하고 돈 뿌려가면서 재밌게 살다가 나는 가면 된다. 과긴 어디로 가? 의왕에 들렸다 가셔야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의 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또 내일 또 좋은 글 우리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글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